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서 과거를 후회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을 악용합니다. 부처님과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너그럽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저서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노후의 인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걔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 혹은 타고난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택하라. 라 로슈프코는 존경하는 동시에 몹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은 아주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의 존경은 사랑과는 반대의 것이다. 존경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요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은폐된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존경은 우리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용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제공하고 그 다음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이 주석은 본문의 도덕성 및 모든 미묘한 표현과 함께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가르친다. 인생의 끝이 다가온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거기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그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노년기의 삶은 결코 슬프지 않다.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노년기는 슬픈 시간이라고 부른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차가운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 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욱 행복해진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년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시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온갖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먼 곳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한다. 아이의 감각기관이 아직 너무나 젊고 활기차고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의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다채로운 세계와 다양한 형태의 큰 매력을 느낀다. 그의 상상력은 곧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예전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자유롭고 순수한 견해를 가리고 왜곡시켰던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묻는다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처음이 존재하는 영혼들은 그 끝이 없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한 대답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도 두 종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설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존재가 유기체의 존재처럼 자연스럽고 적절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의 종말을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마도 그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고 경험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물질과 일시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학적인 힘의 차이를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알의 경우 매우 균질하고 형태가 없는 그 액체는 단순히 적절한 온도만 갖추어지면 새의 종과 속에 매우 복잡하고 정확하게 결정된 형태를 갖춘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종의 발생적인 것이며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신이 속하는 종의 동물에서 더 고차원적인 동물 유형으로 도약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여기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원래 재료와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작업이 완료되거나 나중에 방해를 받은 후에는 원래 재료와 다른 무엇이 마찬가지로 완전한 상태로 원재료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원래 재료가 자신의 형태를 지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구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현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현재는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굴러간다. 주관적 현재는 확고에 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불멸을 의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현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중심에 두고 결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무한한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명제는 그 반대가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 모든 것의 동일성에 대한 더 명확한 의식은 철학적 성향의 본질적으로 꼭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덧없는 것인 현재를 지속하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모든 실제의 유일한 형태인 현재가 우리 내부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 그렇기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 원천이 생겨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오히려 그런 이는 자신이 죽을 때 객관적 세계와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인 지성이 그와 함께 소멸하지만 이것이 그의 존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전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만족하지 않아 그것이 만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채 무한대로 간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지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세계의 주인이므로 따라서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전체에 대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의 주인인 이 의지조차도 개체의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대부분 그저 개체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그 개체는 깊은 고통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걔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 혹은 타고난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택하라. 라 로슈프코는 존경하는 동시에 몹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은 아주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의 존경은 사랑과는 반대의 것이다. 존경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요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은폐된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존경은 우리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용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제공하고 그 다음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이 주석은 본문의 도덕성 및 모든 미묘한 표현과 함께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가르친다. 인생의 끝이 다가온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거기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그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노년기의 삶은 결코 슬프지 않다.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노년기는 슬픈 시간이라고 부른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차가운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 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욱 행복해진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년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시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온갖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먼 곳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한다. 아이의 감각기관이 아직 너무나 젊고 활기차고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의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다채로운 세계와 다양한 형태의 큰 매력을 느낀다. 그의 상상력은 곧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예전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자유롭고 순수한 견해를 가리고 왜곡시켰던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묻는다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처음이 존재하는 영혼들은 그 끝이 없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한 대답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도 두 종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설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존재가 유기체의 존재처럼 자연스럽고 적절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의 종말을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마도 그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고 경험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물질과 일시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학적인 힘의 차이를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알의 경우 매우 균질하고 형태가 없는 그 액체는 단순히 적절한 온도만 갖추어지면 새의 종과 속에 매우 복잡하고 정확하게 결정된 형태를 갖춘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종의 발생적인 것이며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신이 속하는 종의 동물에서 더 고차원적인 동물 유형으로 도약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여기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원래 재료와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작업이 완료되거나 나중에 방해를 받은 후에는 원래 재료와 다른 무엇이 마찬가지로 완전한 상태로 원재료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원래 재료가 자신의 형태를 지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구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현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현재는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굴러간다. 주관적 현재는 확고에 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불멸을 의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현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중심에 두고 결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무한한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명제는 그 반대가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이 모든 것의 동일성에 대한 더 명확한 의식은 철학적 성향의 본질적으로 꼭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덧없는 것인 현재를 지속하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모든 실제의 유일한 형태인 현재가 우리 내부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 그렇기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 원천이 생겨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오히려 그런 이는 자신이 죽을 때 객관적 세계와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인 지성이 그와 함께 소멸하지만 이것이 그의 존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전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만족하지 않아 그것이 만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채 무한대로 간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지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세계의 주인이므로 따라서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전체에 대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의 주인인 이 의지조차도 개체의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대부분 그저 개체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그 개체는 깊은 고통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걔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 혹은 타고난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택하라. 라 로슈프코는 존경하는 동시에 몹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은 아주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의 존경은 사랑과는 반대의 것이다. 존경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요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은폐된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존경은 우리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용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제공하고 그 다음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이 주석은 본문의 도덕성 및 모든 미묘한 표현과 함께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가르친다. 인생의 끝이 다가온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거기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그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노년기의 삶은 결코 슬프지 않다.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노년기는 슬픈 시간이라고 부른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차가운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 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욱 행복해진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년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시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온갖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먼 곳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한다. 아이의 감각기관이 아직 너무나 젊고 활기차고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의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다채로운 세계와 다양한 형태의 큰 매력을 느낀다. 그의 상상력은 곧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예전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자유롭고 순수한 견해를 가리고 왜곡시켰던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묻는다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처음이 존재하는 영혼들은 그 끝이 없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한 대답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도 두 종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설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존재가 유기체의 존재처럼 자연스럽고 적절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의 종말을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마도 그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고 경험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물질과 일시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학적인 힘의 차이를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알의 경우 매우 균질하고 형태가 없는 그 액체는 단순히 적절한 온도만 갖추어지면 새의 종과 속에 매우 복잡하고 정확하게 결정된 형태를 갖춘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종의 발생적인 것이며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신이 속하는 종의 동물에서 더 고차원적인 동물 유형으로 도약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여기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원래 재료와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작업이 완료되거나
나중에 방해를 받은 후에는 원래 재료와 다른 무엇이 마찬가지로 완전한 상태로 원재료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원래 재료가 자신의 형태를 지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구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현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현재는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굴러간다. 주관적 현재는 확고에 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불멸을 의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현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중심에 두고 결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무한한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명제는 그 반대가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 모든 것의 동일성에 대한 더 명확한 의식은 철학적 성향의 본질적으로 꼭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덧없는 것인 현재를 지속하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모든 실제의 유일한 형태인 현재가 우리 내부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 그렇기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 원천이 생겨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오히려 그런 이는 자신이 죽을 때 객관적 세계와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인 지성이 그와 함께 소멸하지만 이것이 그의 존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전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만족하지 않아 그것이 만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채 무한대로 간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지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세계의 주인이므로 따라서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전체에 대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의 주인인 이 의지조차도 개체의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대부분 그저 개체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그 개체는 깊은 고통에 빠진다.